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문화 연예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론가님, 제가 3월이라고 이렇게 좀 화사하게 입고 왔는데 날씨가 안 도와줍니다. 출래불사출이라고 하잖아요. 아직까지 봄이 왔다고 마음이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눈이 날리고 오늘 네. 사실 평론가님 이 발 밑이 안 보이실 텐데 부츠를 신고 오셨거든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참 봄이 안 옵니다. 네, 어쨌든 이게 해가 바뀌고 또 계절이 바뀌고 이러면 건강에 유의해야 되잖아요.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네, 부츠를 신었습니다, 오늘. 네, 오늘 참 올 듯 말 듯한 봄인데요. 그래도 다가오는 봄처럼 다채로운 소식들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 저희가 열어둘 테니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문화 연예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생생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보시죠. 달리면 나누고 나누면 행복하다. 네,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멘트 같은데요. 주인공은 누굴까요? 기부천사로 불리는 분이죠. 가수 션이 3.1절을 맞아 개최된 마라톤 대회에 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름부터 3.1런, 이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취지의 마라톤인가요? 독립유공자들에게 주택을 지어주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그런 마라톤 네. 대회입니다. 현 씨, 지난 1일이었죠. 배우 진성규 씨, 이재윤 씨 등을 비롯해서 31명이 달린 31km의 마지막 주자로 참가를 해서 3.1km를 달렸고요.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1000명의 또 일반인 참가자들이 있었어요. 네. 이들과 함께 추가로 3.1km를 더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일 3.1절에 총 뛰었던 거리만 6.2km. 네. 사실 현 씨가 제가 알기로 50대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50대 나이에 6.2km를 뛰었다는 그 체력도 놀랍지만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부 철학 상당히 간단하죠. 달리면 나누고 나누면 행복하다. 앞에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네네. 말씀해 주신 바로 그게 션 씨가 유지하고 있는 기부 철학입니다. 2021년부터 5년째 이 3.1런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독립유공자들의 어떤 후손들을 위한 주택 마련, 이게 이제 물리적인 표면상의 이유라면 가장 중요한 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매년 3월 1일이면 열리는 기부 마라톤 행사라고 할 수 있고요. 올해는 상당합니다. 개인 참가자만 3,100여 명이 몰리면서 한 달 만에 이 모집 인원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참가비 전액 그리고 기업 후원금을 위해서 합쳐져서 마련된 금액만 2억 2,400만 원이었고요.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서 18번째 그리고 19번째 주택 건립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역시 달렸습니다. 이때는 사실 오늘도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 뒤죽박죽한 날씨지만 지난해 3월 1일 날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10도였고요. 영하 10도요. 네, 이런 혹독한 날씨에 허리까지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이 10km를 현 씨가 달렸는데 31km를 달렸다고 합니다. 31km를 달렸는데 이때 31km를 달린 시간이 2시간 38분 31초 만에 이 거리를 완주했다고 하고요. 이때 기부금 역시 3억 3천만 원 모였다고 하는데 이 역시 주택 건립에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들으면서도 이게 참 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물론 이제 강철 체력일 순 있겠지만 그만큼 또 굉장히 좀 본인에게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계속 연이은 마라톤 도전을 앞두고 좀 건강이 악화됐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진을 보고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개인 채널에 현 씨가 자신의 발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발이 심하게 상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 발 가운데 이 발톱 3개씩 총 6개가 빠지고 자랐다가 아, 지금 저게 빠져 있는 거군요. 네, 다시 들려서 빠지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럼에도 양쪽 발톱 2개, 4개가 멀쩡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달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왜 또 달리느냐? 뭐 현씨 하면 사실 사계절 내내 달리는 연예인으로 네네. 유명하긴 합니다만 2025년에 세계 7대 마라톤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마음을 담아서 3일절에 펼쳐졌던 3일런을 시작으로 도쿄, 보스턴, 런던, 그리고 광복절에는 8.15런, 작년에도 저희가 이 관련 소식 네네. 소개를 해드렸죠. 이 8.15런으로 81.5km를 달릴 계획을 밝혔고요. 시드니, 베를린, 시카고, 뉴욕까지 뛰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뭐 여기에 당연히 네티즌들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 존경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동기부여. 다치지 말고 완주하세요. 응원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또 이제 가까운 지인들이라든지 가족분들은 사실 저 상태를 보고 있는 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현 씨의 행보가 그래도 참 놀라운 건 이 선행을 계속해서 이렇게 습관처럼 지속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건 정말 매번 들을 때마다 놀라운 것 같습니다. 사실 선행이라는 게 한 번을 해도 의미가 참 큰 건데 매 시기 때마다 꾸준히 한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아까도 제가 이 마라톤 참가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이 숫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또 관련해서 후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현 씨가 하고 있는 이 행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선한 영향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5년간의 기부 마라톤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뜻을 밝혔는데요.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열심히 달리겠다 이렇게 밝힌 게 현 씨의 계획입니다. 네. 저도 진짜 올해는 뭔가를 좀 실천해 봐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더 베풀면서 살아야 하지 않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 복귀 기회에 달라. 좀 간절함이 좀 묻어나는 멘트 같기도 하고요. 네. 음주운전과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 논란을 일으킨 가수 김은국 씨가 악플로 인해서 방송 복귀를 못하고 있다고 심정을 토로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좀 쏟아냈는지 궁금한데요. 김은국 씨가 지난달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방송 복귀를 해야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악플이 너무 쏟아진다고 하면서 사람이 실수하고 그러다 반성하고 용서하고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고인이 됐죠. 이 김세론 씨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선배로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김세론 씨가 대중들로부터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목소리를 낸 건데요. 아마도 본인의 복귀가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이 김세론 씨를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김은국 씨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을 하기도 했고요. 또 계엄 선포 당시에는 누리꾼과 댓글 싸움을 벌여서도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김은국 씨 하면 사실 본인의 정치 성향을 과감 없이 드러내는 대표적인 또 네네. 연예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수 성향임을 아주 오래전부터 드러내 네, 왔었어요. 그랬었죠. 특히나 이 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하면서 이 한남동 관저에서 또 공개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발언을 보면 매일 이제 유튜브에서 본인이 공격당한다라고 하면서 호랑나비를 어느 누군가는 계엄
계엄납이라고 하고 내란납이라고 한다. 정말 살 네. 수가 없다. 이렇게 뭐 고통스러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또 논란이 됐는데 계엄 합법 탄핵 무효를 외치는 분들 존경하고 사랑한다. 이 전국 전 세계 해병대 출신 선후배 여러분 전부 한남동으로 이 김은국 씨의 유행어 중에 하나가 들이대라죠. 아. 들이대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네티즌들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죠. 뭐 김은국 씨를 향해서 해병대 언급에 일부 네티즌들 해병대의 수치다, 해병대 영구 제명하라, 선배 취급도 싫다 이런 반응을 남겼고요. 여기서 설전이 끝난 게 아닙니다. 김은국 씨가 여기에 말조심, 네가 뭔데, 누구 맘대로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이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또 머무르지 않고 또 이어서 또 싸움을 계속 이어가셨군요. 이와 별개로 이제 김은국 씨는 지난해 8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여러 차례 이렇게 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이었죠.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얼마 전에 밝혀졌는데요. 이 외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 네네. 2021년 4월에 서울 시내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불법 자회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떠난 겁니다. 뺑소니가 그래서 그 네.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이 오른쪽 다리에 전치 3주의 타박상과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요. 이 외에도 음주운전 전력 변호사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이 1997년과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당 전과가 다시 불거지게 된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과 함께 이 무면허 적발 소식에 재조명된 겁니다. 사실 김은국 씨가 요즘에 이제 방송 활동을 못하면서 방송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호랑나비 때문에 평생을 살아왔는데 다른 연예인들은 TV에 나오고 김은국은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는데 과연 어떤 국민들, 어떤 대중이 본인을 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억울하다고 자꾸 좀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한편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 법적인 것들을 계속 어기고 논란거리를 자꾸 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김세론 씨가 사망하면서 외신에서 이 한국 대중의 무관용 원칙 위험하다라는 목소리를 냈어요. 거기에 아마 뭔가 힘을 받아서 이런 발언들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지금 뭐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과연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 누군가가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사람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라고 발언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계엄 이후 이 탄핵 국면을 맞닥뜨리면서 많은 연예인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의견을 가감없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맞다 그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중의 시선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뭐 가요 프로그램이나 가수들이 나온 무대를 봤을 때 정치적인 발언을 한 가수 또는 배우가 등장을 하면 그 정치적인 발언까지 캐릭터와 무관하게 무대와 무관하게 실력과 무관하게 오버랩돼서 보여져요. 이건 뭐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양극화가 빚어낸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본인이 지금 내가 기회를 달라라고 하기에는 지금 쉽지 않은 것이 정치적인 발언을 과감없이 했을 때는 대중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과연 김은국 씨의 정치적인 발언 그 밑에 이 본인이 대중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그런 발언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김은국 씨가 한 번쯤 고찰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한때 굉장히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분이잖아요. 이 많은 팬들이 왜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게 됐는지도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랑 다시 좀 받을 수 있으려면은 본인의 어떤 모습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마지막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다 피와 살 되겠죠. 굉장히 좀 내공이 좀 느껴지는 멘트인데요. 그리고 BTS 제이홉의 첫 솔로 투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 단독 콘서트였는데요. 사흘 동안 37,500명을 동원하면서 어마어마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월 28일부터 3회차로 이 공연이 마련이 됐는데 당연히 전석 매진됐습니다. 네. 한 회차당 12,500석씩 말씀하셨다시피 총 37,500석 전석 매진이 됐고요.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서는 전 세계 아미가 볼 수 있도록 8개 국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로 이 유료 8개 생중계. 국어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다는 게 여기서도 입증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공연장에는 멤버 진과 방송인 조나단 등도 함께 했는데요. 이 BTS 멤버가 솔로 투어를 하는 것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3년 슈가 이후에 이 두 번째고요. 제이홉으로서는 처음 있는 콘서트였죠. 지난해 10월에 전역을 했죠. 그동안 신곡 작업, 콘서트 준비로 바쁘게 보냈다는 근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공연장을 채운 관객들에게 고마움과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 7명의 멤버가 완전체로 무대에 섰던 게 상당히 익숙할 텐데 혼자서 2시간 이상의 공연을 완전하게 이끌면서 솔로 아티스트임을 이번 무대로 증명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 총 5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야망, 꿈, 기대, 상상, 소원 이렇게 5가지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눈에 끄는 섹션이라고 하면 두 번째 꿈, 드림이라는 섹션이었는데 지난해 3월에 나온 미니 앨범 Who Won the Street Volume 1 이 수록곡 위주로 꾸며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이홉의 뿌리라고 하면 스트리트 댄서죠. 네, 이 뿌리에 대해서 본인이 언급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이 스트리트 댄스를 중심으로 한 무대였기 때문에 다른 어느 무대 다 훌륭했지만 그 가운데서 이 두 번째 섹션 꿈이야말로 착붙 무대였다. 착 달라붙는 무대였다. 네. 착붙 무대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거라고 한다면 데뷔 초기의 본인의 모습에 대한 자세였어요. 사실 우리가 데뷔 초기의 모습 우리 변호사님도 방송 처음 했을 때의 모습을 저는 약간 지금 보기엔 부끄러울 것 같고 그렇죠.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고 좀 그럴 것 같거든요. 왠지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나의 흑역사 같잖아요. 네네. 뭔가 이 진행하는 방법이나 말하는 거나 과거보다 좀 그러니까 지금보다 과거의 모습이 훨씬 더 서툴렀을 것이기 때문에 마주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제이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7년 전 세상에 내놓은 믹스테이프 홉 월드를 두고 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과하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음악을 접근하고 음악을 했던 그 당시의 모습에 대해서 여전히 기억한다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나는 내 결과물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거나 민망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배워야겠네요. 그러면서 그 앨범을 자주 듣는 모양입니다. 네. 항상 그 앨범을 들으면 첫 앨범이기도 하고 본인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하면서 듣는다라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공연에서 이제 제이홉은 오는 7일이죠. 이제 금요일입니다. 음원으로 나오는 신곡 무대를 최초로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은 어떤 곡인지 또 궁금해지네요. 네, 제목은 스윗 드림스고요. 정확히는 7일 오후 2시에 공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개되기 이전에 무대에서 관련 퍼포먼스를 보인 건데요. 제이홉표 몽글몽글한 사랑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이제 그 마음이 좀 간질간질해지는 그런 곡인가 봐요. 시기적으로 아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봄이 다가오면서 사랑 노래를 들려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 군백기 동안 제이홉이 솔직하게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담은 곡이라고 합니다. 이 신곡 무대 제이홉에게 희망차고 사랑스러운 곡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R&B 가수죠. 미구엘이 피처링을 담당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고 받고 싶은 이런 감정을 사랑스럽게 풀어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제이홉이 지난해 10월에 전역을 하고 이 전역 이후의 음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전역을 하고 나서 더욱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이제 그렇죠. 곡을 또 보여줘야 할까. 그렇죠. 그 고민에 이제 그동안 내가 사랑 노래를 한 적이 있었나? 이런 고민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작업을 하고 열심히 쓴 곡이 바로 이번에 공개될 스윗 드림스입니다. 제대로 된 여러분을 향한 세레네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공연장에서 밝혔으니까 팬을 향한 사랑 노래쯤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오는 11일이죠. 미국의 NBC의 인기 프로그램 지미 펠런 쇼에 출연을 해서 오. 이 신곡 무대도 펼쳐 보인다고 합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들이 연이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이홉 씨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자신의 공연은 아미 덕분이었다. 이 아미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나 애정을 평소에도 굉장히 자주 드러내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제이홉 씨뿐만 아니라 BTS 멤버 7명, 오늘의 BTS가 있기까지는 그들의 피땀 노력이 물론 선행이 됐겠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존재들이 바로 아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미와의 소통 문법을 통해서 BTS가 세계적인 K-팝 그룹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는 건 뭐 BTS 멤버들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들도 여기에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군백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동안 무대에서 볼 수 없었던 객석의 이 아미들의 모습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네. 반갑고 또 네. 그만큼 그리웠던 마음을 많이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도 엄청난 환호와 떼창으로 제이홉 씨 굉장히 무대에서 이 사실 기를 주고받는다고 하잖아요. 무대에서 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가수들의 기를 객석에서 받는 거고 또 그 객석에서의 열기를 가수들이 맞아요. 또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펼쳤다라는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이 제이홉 씨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그 중에 조금 와닿는 게 결국 노래 잘 만들고 내 진심 담기고 해봤자 들어주고 즐기는 사람이 없다면 원동력이 생길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금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다. 이렇게 아미에 대해서 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이홉의 피땀 눈물, BTS의 피땀 눈물을 그대로 세계적으로 발현시켜주는 데는 아미의 존재감, 아미의 역할이 크다라는 걸 제이홉이 다시 한번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모습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모든 게 완벽했다, 정말 감사하다, 아미가 최고다 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이 전해지는데 제이홉의 월드 투어 데뷔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올해 사실 이제 BTS가 완전체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 전에 선보인 제이홉의 단독 공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을지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공백기가 뭐 무색할 만큼 열정 만렙의 제이홉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런 무대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저희가 지난해 6월에 진의 제대 소식 네네. 알려드렸고 그리고 10월에 제이홉의 제대 소식까지 제대할 때마다 알려드렸던 것 그렇죠. 같아요. 알려드렸는데 네. 이들이 이제 완전체가 될 날짜 3개월밖에 안 어. 남았습니다. 기다림의 이제 날짜가. 6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6월이면 7명 모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이홉이 이 공연 무대 말고도 TV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예능감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LA에서의 뭐 일상 모습도 네. 이렇게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중과 보다 더 친숙하게 호흡을 하고 싶어하는 제이홉의 또 어떤 희망이 섞여 있는 출연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이 완전체로 컴백하기 전에 홀로서기를 한 제이홉,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지금 활동을 하지 못하고 군대에 있는 이제 아직까지 이 군백기를 겪고 있는 멤버들이라고 할 수 네. 있죠. 이 멤버들이 다 나왔을 때 어떤 시너지를 예상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BTS의 소속사죠. 하이브의 주가와도 영향이 있죠.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영향을 줬나요? 아무래도 네. 지금 가장 뭐 많이 들리는 소식 중에 하나가 지금 하이브가 지난해 굉장히 부침을 많이 겪었잖아요. 이 여러 가지 뉴진스 그리고 미니진 전
대표로부터 불거진 여러 가지 리스크들 때문에 네. 계속해서 주가가 출렁거렸는데 제이홉의 공연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BTS의 멤버들의 완전체 모습을 볼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시간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이홉 그러니까 과거와 좀 달라진 게 BTS가 멤버들이 군대에 가기 전에는 BTS 멤버들 전체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아미도 BTS를 사랑하는 아미였는데 지금의 경우는 조금 양상이 달라진 게 이제 군대기 동안 멤버들이 각자 가능한 시간에 앨범들을 발매를 했었고 또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대 시기도 다르고 그러면서 각자 멤버들에 대한 팬덤도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완전체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이 활동을 한 이후에 각자의 또 색깔을 드러낸 멤버들의 이 음반 발매라든지 또 단독 콘서트 소식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네, 한 팀 같은 모습도 좋지만 사실 개개인의 그런 개성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제이홉의 솔로 투어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의 일정 어떻게 되나요? 네, 서울 투어를 시작으로 해서 브루클린, 시카고, 멕시코시티 등 6개 도시 12번의 공연, 북미 투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닐라, 싱가포르 등 8개 도시 16번의 공연, 아시아 투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7월에는 롤라팔루자 베를린 무대에도 헤드라이너로 설 예정입니다. 와, 올여름은 유난히 더 뜨거운 여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 듭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수지 도치맘 패러디 논란입니다. 네, 코미디언 이수지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도치맘을 패러디한 두 번째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또다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강남 대치동의 한 골목.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이소담 씨를 다시 만났다. 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와 오랜만이에요. 이 또 한 번 뵀다고 이제 조금 덜 긴장이 되네요. 이게 제이미가 어디서 그 놀이 지식을 습득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오더니 갑자기 마미 나랑 쎄쎄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놀이를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쎄쎄쎄 하자 좋아 제이미 이렇게 했는데 제이미가 쉐쉐쉐 감사합니다 쉐쉐 와 이거 정말 명확한 중국어 모먼트가 있는 이 친구는 진짜 언어 쪽으로는 발달이 많이 된 친구구나. 뭐 가족들 모두 한 번도 맨다린어를 제이미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알려준 적이 없어요.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영상입니다. 네, 이 1편 때랑은 의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패딩을 벗었죠. 패딩을 아무래도 중고 매물 사이트에 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밍크 조끼를 입고 그리고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쪽에 이 명품 가방도 눈에 네, 띕니다. 다른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화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왜냐면 1편도 정말 그러니까 재밌게 봐서 2편은 언제쯤 나오나 기다리고 있던 찰나에 이제 사실 이게 뜨잖아요. 네네. 제가 봤던 영상이었기 때문에 2시간 공개된 지 2시간 만에 봤는데 그때 오. 제가 기억하기로는 2시간밖에 안 됐음에도 20만 회가 넘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에 대해서 기다리고 관심 갖는 대중이 상당히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든 게 이제 아까도 저희가 지금 이 의상에 대해서 네네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수지 씨한테 새로운 별칭이 붙었잖아요. 명품 저승사자. 그리고 이분이 뭘 입고 나오느냐에 네. 따라서 명품 업계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유명한 셀럽 또는 연예인들이 명품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브랜드의 의상을 입으면 보통 그- 협찬을 받으려고 그렇죠. 노력을 하는데요. 그 브랜드에서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뭐 특정 브랜드들이 굉장히 긴장할 뿐만 아니라 이수지 씨가 입는 의상, 유행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유행을 종결시키고 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이미의 이름이 한국 이름은 과연 뭘까?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네, 저 뒷부분에 사실 여기 네. 여러분들 지금 짧게만 보여드려서 꼭 풀 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뒤에 김재득 이렇게 네. 나옵니다. 제이미 이렇게 나직하게 네. 부르다가 화가 난 이소담 씨가 김재득이 이렇게 부르죠. 이 관련 영상이 제가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봤는데 오늘 기준으로 영상 조회수가 472만 회를 네. 넘어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금 핫 이슈지라는 이 채널에서 관련 영상들을 지금 공개하고 있잖아요. 여기 구독자 수가 33만 명을 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게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구독자 수 확인을 했더니 56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수지 씨에 대한 관심 또는 이 대치맘, 도치맘 영상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재밌게 봤는데 이게 또 다른 사회적으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강남맘 또는 대치동맘에 대해서 뭐 조롱이라든지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 보면 제이미가 4살이잖아요. 네. 근데 4살인데 수학적, 영재적인 모먼트가 있어서 수학학원도 가고 네, 지금 쎄쎄하면서 또 이제 약간 그렇죠. 예, 중국어적인 모먼트도 네, 모든 모먼트가 생길 때마다 학원을 가게 되잖아요. 사실 대치동 하면 우리나라에서 사교육 1번지로 불리우는 곳 아닙니까? 이제 과도한 뭐 교육 경쟁이라든지 사교육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는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교육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런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을 거야. 이런 딩크족들도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수지 씨가 패러디를 하고 있는 대치맘, 도치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좀 지배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 대치맘, 도치맘을 대상으로 한 이 과도한 지금 비난과 조롱이 넘쳐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교육의 문제가 특정 지역에 사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문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문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들 부모들이 편승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서 지금 비난과 조롱이 대치맘, 도치맘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건 문제라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갑자기 이 도치맘 패러디의 인기가 때 아닌 이 배우 한가인 씨에게 또 불똥이 튀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0월에 이제 자동차로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또 차 안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이런 브이로그 영상이 뒤늦게 좀 표적이 되면서 누리꾼들의 악플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14시간의 라이딩 일정이 나와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네. 한가인 씨가 계속 차 안에서 끼니를 해결하면서 아이들을 학교에다 바래다 주고 또 네. 학원에 데려다 주고 또 학원에서 아이들을 데려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나의 오늘 하루의 영상입니다라고 브이로그를 찍은 건데 네네. 뭐 한가인 씨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촬영을 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영상이 공개된 것, 이 한가인 씨의 개인 채널에 공개가 됐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공개됐을 당시에도 한가인 씨에게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 당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과연 아이들이 행복하겠느냐 이런 의견이 쏟아졌고 한가인 씨가 그때 쏟아진 비판 때문에 SNS에 해명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아이들 행복이 가장 우선적이다. 아이들을 혹독하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비판의 표적이 된 것. 그러니까 뭔가 혐오의 대상이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이수지 씨의 이 도치맘 영상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 거고 중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지상파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칠세고시라는 맞아요. 네, 네네. 주제로 이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 제작돼서 방영이 됐는데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보통의 이 유튜브 콘텐츠들은 뭐 10분이나 20분 단위로 잘라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전체 영상이 그대로 공개가 됐음에도 이게 지금 조회수가 100만이 넘고 댓글만 수천 개에 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가인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 거세진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가인 씨가 이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토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네네. 했는데 이때 입은
이 말 그대로 럭셔리 브랜드, 명품 브랜드의 의상 또 액세서리까지 이 과도한 비난, 비판의 표적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이 지나친 사교육 열풍의 한 단면으로 좀 씁쓸한 부분도 있지만 또 사교육에 이렇게 또 열심인 엄마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민감하게 또 반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치동이라는 지역의 특수성, 양가성이 분명히 대치동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대중에게는 양가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중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누구나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나도 옆집에 누구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우리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해줄 수만 있다면 네. 사실 내가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주고 싶은 게 또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렇죠. 자식 교육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과 또 반대편에는 아까 7세 고시를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렇게 과도한 교육으로 아이가 불행해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의 문제가 아까 제가 교육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결혼, 출산 여기에도 문제가 이어지지만 부동산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말 그대로 학군이 좋다고 하는 좋은 학원가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출렁거려요. 맞아요. 어느 네. 초등학교 근처인지 또 학군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1월에만 하더라도 부동산 움직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가격이 출렁거렸던 지역, 서울에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그리고 양천구 목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들이 가격이 꿈틀거리면서 인근 지역의 이 주택 거래 가격까지 상승시켰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치동을 바라볼 때 누구나 사실 강남이라는 곳에 뭐 살고 싶어 하는 마음들 많이들 갖고 있잖아요. 많이들 갖고 있는 것과 또 반대편에는 강남이란 지역,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가격이 지금 현실적인 곳이 네네. 강남이잖아요. 이곳에 대한 질투심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런 양가성이 함께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수지 씨의 이 패러디 영상이 대치동을 저격한 영상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뭔가 대치동을 저격한 영상인 듯 해석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그 명품 저희가 이제 그 의상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 패션도 어떻게 보면 그 계급이라든지 집단을 좀 상징하는 요소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영상을 보고 확실히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실 과거에는 중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특정 브랜드, 네네네. 노스 땡땡땡 등산 브랜드 그렇죠. 네네. 있었죠. 이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등골을 빼먹을 정도로 가격이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사달라고 졸랐죠. 그렇죠. 또래 집단에서 네. 사실 다 입으면 우리 아이만 안 입을 수가 또 없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왕따를 우려한 부모들이 사주기도 했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만 안 입게 되면 나만 가난해 보여라는 속뜻도 저는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실 이수지 씨의 두 번째 영상 공개 이전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진단을 했지만 이 명품 패딩 사실 영상에 공개된 게 저는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클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중고 매물에 영상 공개 전에는 2주간 270여 건이 이 매물이 나왔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후에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1190여 개 정도가 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명품 브랜드의 관련 패딩을 다른 지역에서 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어머님들이 상당히 그 브랜드의 패딩을 많이 입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많이 입는 의상이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부동산 가격으로 뭔가 우리 사회에 계급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 비싼 지역에 살고 있는 엄마들이 많이 입고 있는 비싼 옷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옷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냥 멋진 옷이야, 비싼 옷이야 정도가 아니라 계급이 담겨져 있는 옷, 삶의 수준이 담겨져 있는 옷. 이 삶의 수준이라 함은 경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옷 하나에도 계급이 담겨 있다. 이 해석은 지금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도치맘 영상을 보고 뭐 긁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좀 거울 치료 영상이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기 콘텐츠로 요즘에 이제 거울 치료 영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있는데 그 전에도 사실 이런 콘텐츠들이 있었거든요. 뭐 산악회 그 등산하는 분들의 네. 어떤 그런 아저씨 모습을 이제 개그맨 분들이 이제 좀 패러디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들을 좀 파리피플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좀 풍자를 하는 그런 영상들도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과거에도 이런 영상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또 네. 이수지 씨가 슈블리맘이라고 하면서 지금 파리피플로 또 변신을 해서 영상을 올린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루언서들 공구 판매라고 하잖아요. 공동 구매 판매. 이런 모습을 지금 따라한 건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진짜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줄 알았다라고 할 만큼 정말 현실 고증을 제대로 해서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저도 보다가 빼빼주스 사고 싶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정보 요정 슈블리맘이 시원하게 공유해 드릴게요. 공장장이랑 싸우고 저렴하게 데려왔어요. 이게 이제 공구 판매를 하는 보통의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하는 멘트잖아요. 네, 항상 많이 싸웠다는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몇 그러면서 번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네. 판매를 유도하고 또 문제인 건 요즘엔 가격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DM으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정확한 가격을 고시하는 것과 다르게 문제 소지가 많다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거울 치료 콘텐츠가 유행을 끄는 것 대치맘도 그렇지만 지금 이 슈블림맘 같은 경우도 조회수가 200만에서 250만 회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지금 파리피플이라고 하는 인플루언서들 이들도 이 대중의 피로감을 상당히 높이는 존재라고 지금 일컬어져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격도 정확하게 고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문제가 생길 경우 회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일부가 그럴 수 있지만 네, 일부가 그런 건데 지금 많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 공감을 표하는 대중이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요한 건 또 이게 불필요한 혐오 또 불필요한 비난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건 우리 대중들께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번에 1편 때도 그렇지만 이수지 씨의 돌풍이 정말 거셉니다. 이게 뭐 지금 2탄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또 얼마나 또 다른 그 모습들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수지 씨만의 어떤 관찰력이 좀 정말 좀 예리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한 인터뷰에서 이수지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활이 관찰이다.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본인이 빤히 쳐다봐서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생각될 때는 정말 끊임없이 쳐다본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보통의 경우 이제 성대모사라고 한다면 누굴 따라한다라고 하면 성대모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수지 씨는 성대모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특정 인물에 대해서 생활 전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준다는 게 또 다른 성대모사를 잘하는 기존의 연예인들과는 차별화된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SNL에 출연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SNL 프로그램을 보면 젊은 연기자들이 다수 출연을 합니다. 근데 이수지 씨 같은 경우 40대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감각에 대해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어떤 건지 트렌드가 어떤 건지 끊임없이 물어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오늘의 뭐 논란도 있지만 이건 이수지 씨 연기에 대한 논란이 아닌 거잖아요. 컨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는 이수지 씨를 만든 원동력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트렌드를 읽는 눈이 있는 개그맨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앞으로도 좀 많은 분들의 웃음 포인트를 좀 건강하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입니다. 이번에 이 성노동자의 애환을 다룬 이게 독립 영화로 알고 있는데 션 베이커 감독의 아노라가 오스카 트로피 5개를 가져가면서 미국 아카데미를 그야말로 석권했습니다. 이게 그 황금 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에 석권한 역대 4번째 영화로 기록이 되게 됐다고요. 네, 여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영화도 포함되죠. 2019년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네. 황금 종려상 그리고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너무 뿌듯하네요.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1945년에 잃어버린 주말이 그랬었고요. 1955년 마티가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노라 역시
칸 영화제의 황금종려상과 또 아카데미 작품상을 같이 탄 건데요. 이 작품상 외에도 감독상, 여우주연상, 각본상, 편집상 이렇게 5개 부분의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러시아 재벌 2세와 결혼한 미국 성노동자의 이야기를 그린 블랙 코미디 저예산 영화입니다. 제작비가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7억이에요. 근데 87억이나 들였는데 저예산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헐리우드 영화 주요 제작비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독립 영화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거의. 그렇죠. 네. 그리고 참고로 지난해 작품상을 비롯해서 7개 부분에 이제 수상을 했던 이 오펜하이머 제작비가 1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462억 원이 네. 들었던 영화가 작품상을 받았던 거죠. 사실 흥행 수익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최근까지 북미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1,5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29억 원을 벌어들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역사상 가장 낮은 북미 티켓 판매 기록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숀 베이커 감독하면 뭐 성소수자라든지 또 이 비주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영화에 잘 담아내는 그런 작품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아노라가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봉 아직 안 된 영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네네네. 텐데 네. 지난해 11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스크린 수가 상당히 적었어요. 300여 개가 조금 넘는 스크린 수를 확보를 했었고요. 관객 수 5만 명에 그쳤는데 아마도 이번에 오스카에서 작품상을 받았었기 때문에 다시 좀 이렇게 거꾸로 흥행을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재개봉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최대 이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 부문은 바로 여우주연상입니다. 사실 영화 서브스턴스로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받은 데미 무어가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있었는데 데미 무어 고배를 마셨습니다. 영화 아노라에서 주연을 맡았던 25살의 젊은 배우 마이키 메디슨이 여우주연상을 차지해서 또 눈길을 끌었더라고요. 사실 이 오스카상에서 주목받는 것, 뭐 작품상이 누구냐 그에 따라서 감독에게 이제 포커스가 많이 가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숀 베이커 감독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이키 메디슨 배우에게 정말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데미 무어가 이 서브스턴스로 연기력을 인정받으면서 모든 상을 거의 네. 다 독식을 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의 유력 후보다 이렇게 점쳐졌습니다. 네, 그 당시에 수상 소감도 굉장히 인상 깊어서 많은 그렇죠. 분들이 아마 또 약간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데미 무어가 67살이죠. 네. 그러니까 나이에도 불구하고 뭔가 전진하는 모습,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인상 깊었었는데 살짝 이번에 이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주인공을 이제 젊은 친구에게 뭐 양보한 건 아니지만 젊은 친구가 가져가게 된 거죠. 마이키 메디슨 1993년생이고요. 2013년에 단편 영화로 이 데뷔를 했습니다.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죠. 이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에 출연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뭐 주인공감이다, 주인공급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배우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 마이키 메디슨의 몸값 그리고 비중이 확실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20대 배우에게 이 오스카가 상을 주는 일 극히 드물었어요. 네. 여우주연상만 하더라도 20대 이상을 받은 배우가 이 작은 신의 아이들에 출연했던 21살의 말린 매틀린 그리고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에 출연했던 22살의 제니퍼 로렌스, 로마의 휴일에 출연했던 26살의 오드리 헵번 정도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번에도 한 4번째 20대 여배우로 오스카 여우주연상 수상에 기록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 이변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것 같고요. 영화 브루탈리스트의 에드리언 브로디가 피아니스트 이후에 22년 만에 남우주연상 또 트로피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또 최연소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피아니스트 때. 네. 2003년이었고요. 29살의 나이로 최연소로 오스카 남우주연상을 네네. 수상을 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이번에 이 홀로코스터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헝가리 출신 유대인 건축가를 이번 작품에서 연기를 했어요. 브루탈리스트에서. 그런데 피아니스트를 보고 감동받은 많은 대중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때 배역도 홀로코스트 비극에 휘말렸던 유태인 피아니스트를 네, 그 당시에는 피아니스트였고 그렇죠. 이번에는 건축가였죠. 네. 그러니까 홀로코스터 생존자 역할로 오스카 남우주연상을 2번 거머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이 남우주연상 컴플리트 언노운의 티모시
티모시 샬라메가 유력 후보였어요. 그런데 보다 연기력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에드리안 브로디가 나무주연상 수상의 주인공이 된 건데요. 사실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 헝가리어를 해야 하는 그런 배역이었잖아요. 이 헝가리어를 사용하는 장면에서 이 AI 기술의 도움을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맞아요. 음성을 AI로 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상의 적신호가 켜졌는데 그럼에도 뭐 연기력을 인정받은 덕분에 이번에 수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저희 그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가 축하 무대를 선보인 요 소식 얘기해 주시죠. 네, 영화 007 시리즈 헌정 공연 무대에 올랐는데요. K-팝 가수로는 이번에 이 오스카 무대 축하 무대를 펼친 가수로는 뭐 리사가 처음이라고 할 수 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스카라는 굉장히 세계인의 영화 축제잖아요. 세계인의 영화 축제에 우리 K-팝 가수가 이렇게 초대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 K 콘텐츠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보여준 뭐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평소에 그 아카데미 시상식보다는 이 지난 1월에 그 LA 산불을 기리는 의미에서 조금은 차분하게 진행된 아카데미 시상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생생법률쇼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저희 1부에서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무료로 법률 상담 해드리는데요. 전화는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